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원래 좀 투병을 하고 계셨었는데 그 혈액암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완치 판정을 반년 정도 남긴 시점에서 다시 재발이 돼서 그래서 병원에 급히 가셨는데 지난 목요일에 돌아가셨어요. 목요일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목금토 장례를 치르고 저희 작은아버지는 형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같이 가서 뭐 이것저것 도와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때 딱 시간이 빈 거예요. 그래서 목금토를 장례식장에서 계속 하다 했더니 힘든 것 같아요. 장례를 3일을 치르고 나니까. 근데 그 시점에 저희 집 천장에서 물이 새서 지금 거실 천장을 다 뜯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신세를 지면서 밥도 먹고 저희 집 오세요. 저희 애들이 있어요. 거기까지요. 감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애들이 잘해줄 거예요. 저희 그 트렁크에다가 짐을 실어서 2주 정도 나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주일부터 나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살았지 그 사람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네, 그 짐을 쌌다 풀었다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나와서 점심을 먹으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잡은 숙소가 6층 같은 4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계단이 하나가 계속 더 껴있어요. 한 층 올라갈 때마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3층이야? 이러면서 4층 올라가야 되는 이제 그런 층인데 저희가 4층 숙소인데 사람 몸만한 트렁크를 2개를 들고 거기를 올랐다 내렸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쭉 이어서 잠을 잘 수 계약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3일 자고 다시 짐을 내렸다가 다시 3일 자고 짐을 다시 내렸다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짐을 갖고 나온 날이죠. 그러니까 1월 화에서 짐이 지금 제 차에 가득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다들 어떠셨어요? 한 주간, 2주간 잘 보내셨나요? 애들을 또 쥐잡듯이 잡았죠. 애들을 또 쥐잡듯이 왜 또 쥐잡듯이 잡으셨어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제가 기독교 가정생활교육 이 수업을 하면서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양육하셨는지, 또 우리 조카들이 저희 언니와 우리 오빠들이 어떻게 양육을 하고 있는지, 또 교회 안에서도 양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제가 주일학교를 되게 오래 했단 말이에요. 17년? 네, 그 정도 제가 담임을 맡아서 한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왜 엄마들이 그렇게 힘든지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되신 엄마들은 항상 머리가 이렇게 하나가 떠서 와요. 항상 이렇게 떠서 오시고 그러면 제가 이제 집사님 오늘 헤어스타일이 화려해 어떡하지? 뭐 이러면 쌤 나 어떡해? 막 이러면서 머리를 막 만지면서 예배 시간에 뛰어들어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근데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와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뛰어오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권사님들이 쫙 출동하셔서 애들을 싹 받아주세요. 애들을 싹 받아주시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들 이제 그때가 이제 유일하게 쉬는 시간인 거죠. 네, 주일학교 예배 때. 저희 주일학교 예배는 1시간이 넘거든요. 그럼 엄마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저는 막 누우라고요. 어머니들 누우세요. 저 뒤에 가서 누우세요. 아멘. 누우세요. 편히 누우세요. 아멘. 그러면 다 누워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오후에 활동할 때 이제 엄마랑 같이 아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때 일어나서 또 하고 또 그럴 때는 또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칭찬을 잘해주시겠어요.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하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엄마가 편한 게 느껴지고 본인도 마음이 편하고 즐거우니까. 네.
그래서 이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 생활 주기, 발달 단계에 따른 교회 안에서의 공급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직접적일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 서울에서 공부를 할 때 정말 친밀하게 지내는 목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부부가 맡은 부서가 신혼부부 그 구역이에요. 신혼부부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5년 차까지만 거기 부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갓난아기 엄마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엄마들, 아빠들은 다 어떨까요?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교회로 오신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른 걸 하지 말고 많이 먹이자 이 생각을 했대요. 오면 많이 먹이고 많이 쉬게 하고 누워있게 하자. 그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신혼부부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 교회를 잘 안 와요. 너무 힘들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도 예배를 어차피 못 드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교회를 안 와요. 근데 여기 왔더니 너무 좋아. 예배도 드릴 수 있어. 목사님이 괜찮아요. 두고 예배 드려. 뒤로 가서 예배 드려. 뛰어도 돼. 다 해도 돼. 그러니까 그 어머님들의 스트레스와 온갖 그런 것들을 찬양할 때 점프로 해결하는 거예요. 쥐야! 소리 지르고 막. 그래서 거기 예배는 3시간이에요. 3시간. 밥도 주죠. 간식도 다 먹여주죠. 마사지기, 발 마사지기 갖다 놓고 발 마사지 하죠. 그러니까 또 거기는 신혼부부는 그 돈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도 책정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부부가 사비를 털어서 계속 쏟아부는 거야. 한 달에 100, 더 많으면 200 막 쏟아가지고. 그래서 거기 처음에 신혼부부가 20쌍이 안 됐대요. 그 예배에 오시는 분이. 근데 150쌍까지 들었대요. 150쌍까지. 진짜 많네요. 네. 왜 늘었겠어요? 정성으로? 아니. 거기 가면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무지 많아. 엄마들이 무지 많아. 그런데 그 엄마들이랑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육아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할머니 권사님들이 쫙 대기하고 있어. 할머니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할머니 권사님들을 맨날 설득하고 다닌 거예요. 몇 주간을. 우리 권사님이 여기에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엄마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이게 선교라고. 그래서 할머니 권사님들 40-50명을 다 섭외를 해가지고 깐 거예요. 거기 뒤에다가. 뒤에 깐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권사님들이 어떻게 해? 다 기저귀 갈아주고 놀아주고 뭐 해주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쵸?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이 시스템이. 가고 싶네요. 이 시스템 너무 좋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를 한 3-4년을 그렇게 그 신혼부부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파주로 가셨는데 지금 그 교회가 어떤 시스템인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20몇 개 안 된 그 부부가 150쌍이 됐다는 거는 300명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녀 1명씩만 있어도 450명. 엄청난 부흥이죠. 엄청난 부흥. 거기가 청년회가 10청년회까지 있어요. 한 청년회가 100명을 넘기면 안 되고 90명에서 100명 사이예요. 그러니까 청년회가 10청년회까지 있다는 건 몇 명이에요? 청년만 1000명이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근데 신혼부부가 20쌍밖에 안 나왔다니까요. 결혼을 안 해서요? 아니요. 결혼을 했는데 나는 막 뜨거워. 열정이 있어서 예배를 막 하고 싶어. 근데 아기가 있어서 예배를 못 가.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고 그랬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사회를 막 그러니까 다음에 권사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사비를 막 털어. 같이 털어. 같이 털어.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목사님들이 질투할 정도로. 네. 거기는 부목사님만 10명이 넘어요. 그 교회는. 엄청 큰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도 교회 역할의 일부일 수 있고 또 그 양육을 함께 책임지는 것도 어찌 보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키가 될 수 있다.
네, 그걸 제가 보게 된 거죠. 근데 여기 오셨을 때 밴드 양수문 전사님께서 아이 가지셨잖아요. 그쵸? 제가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이 공부를 유지하게 하는 힘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오고 가고 양육했는데 같이 도와주고.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저희 언니도 아이를 낳고 일을 계속했어요. 한 달 쉬었나? 네,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 아이를 놓고 나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을 바로 시작했는데 그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도 옆에서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교회 안에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같이 힘을 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양육의 어떤 영역이 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들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온 세대가 같이 모여 사는 집은 거의 없어요. 그쵸? 이렇게 가족이 작아지면서, 가족의 단위가 줄어들고 작아지면서 생긴 첫 번째 문제는 뭘까요? 이혼율이 늘어난다. 네, 이혼율이 늘어난다. 둘째는 자녀를 낳지 않는다. 자녀를 낳더라도 하나 이상은 부담스러워한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저도 결혼을 한 지 지금 4년이 넘어가 5년 차 정도 되었는데요. 저도 결혼 좀 늦게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녀를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이 만나면 한 명은 나와야 되는데 최소. 지금 저도 아직 자녀가 없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이 만나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 때 한 명 이상을 낳아야 이게 기본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나라 0.6%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출산율이.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야 한 명 남는 거예요. 두 쌍이 있어야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자체 유지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게 동일하게 어디로 영향이 미치냐면 교회 안에서도 영향이 있어요. 주일학교가 사라져요. 여기 주일학교 예배가 있나요, 전사님? 몇 명이 모여요? 10명? 여기서 10명 모이는 건요, 1000명 모이는 거예요. 네,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일학교는 다 모여봤자 5이 안 돼. 10이 안 돼. 그것마저도 저쪽 끝 동네에서 오고 한 명은 또 저쪽 끝 동네에서 와. 걔네를 어떻게 맨날 데리고 와. 엄마 아빠를 설득해야 걔네들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차원행도 막막하고 기대 비용 나올 수 넣어서 뺄 수 있는 돈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자녀 출산이 아무리 적어져서 주일학교가 없다 한들 주일학교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게 계속 유지가 돼요. 단 한 명이 있던 2명이 있던 그 교회가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면 그 교회는 주일학교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런데 100명이 있던 교회에서 50명으로 줄고 40명으로 줄고 이렇게 좀 컸다가 작아지면서 그럼 우리는 주일학교는 그만하고 얘네 중고등부 올라가는 순간 더 이상 어린이 전도하지 말고 중고등부부터 하자. 그러면 거기에는 주일학교가 절대 다시 생기지 않아요. 어떤 새로운 사람, 바깥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자녀를 데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선생님이 되기 전에는 주일학교가 새로 생기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이건 통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또다시 얘기하면 한 교회에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믿음의 전수를 이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부서가 그럼 어딜까요? 주일학교예요. 그럼 그 교회에서 제일 능력 있는 전도사님, 제일 열심히 한 전사님은 어느 부서에 가야 될까요? 주일학교 가야 돼요. 그런데 보통 능력 있고 열심히 하고 잘하는 전사님 어디 가 계시죠? 본당. 교구에 가 계시죠, 그죠? 네. 저희 나라는 지금 대부분의 세대가 그렇죠. 다른 나라도 인구가 요래요. 여기가 어린이고 여기가 노인이에요.
그런데 노인이 어린이가 될 수 있나요? 될 수는 없어요. 어린이는 노인 될 수 있죠. 자, 그럼 어디가 제일 중요한 부서일까요?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부서가 제일 중요해요. 이걸 가정으로 그대로 가지고 돌아오면 가정 안에서도 양육의 필요를 가장 많이 느끼는 때가 언제죠? 어린이. 어릴 때. 손도 많이 필요하고 대화할 대상도 많이 필요하고 그들의 발달 단계를 책임져 줘야 되기 때문에 집 안에서도 어린 아이들에게 훨씬 많은 도움이 요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 양육하는 문제는 가정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없어요. 또 이것이 학교와도 연결이 돼요. 어떤 지금 요즘 학교는 몇 반까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뭐 세터나 저기 시골 그 외곽 쪽에 있는 바로 큰 도로 나오는 쪽에 있는 학교는 그렇게 반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5반도 안 될걸요. 막 1반, 2반, 3반 정도 있는. 그런데 한 반에 30명, 25명 이렇게 있는 학교가 많다고 해요.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몇 명이 나올까요? 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만 생각해 볼게요. 그럼 한 반에 만약에 30명이 있고 5반이 있어요. 그럼 150명이죠. 이 150명 아이들이 교회로 몇 프로 유입이 될까요? 대충 생각했을 때 15%.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전사님. 잘 모르겠어요. 몇 프로? 10%? 10% 이내. 네. 정말 많이 유입되는 곳은요 5%예요. 정말 많이 유입되는 곳. 그러면 정말 많이 유입이 안 되는 곳은 얼마일까요? 1에서 2%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인심 팍팍 써가지고 10%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정말 유입 잘 돼. 그래가지고 15명이 왔어요. 그럼 여기 지금 150명에서 15명을 빼면 몇 명이죠? 135명이죠. 이 135명 중에 부모가 양육을 한다고 했을 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양육을 대부분 많이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쵸? 그런데 요즘 엄마 아빠는 맞벌이를 하나요? 외벌이를 하나요? 맞벌이를 하죠. 그럼 이 아이들 135명의 이 아이들이 학교와 집 나머지 시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놀이터? 너무 희망적이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 아이들이? 학원, 또 PC방, 또 어른들을 따라하는 유흥거리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저희 교회에서 이런 걸 해서 저희 교회만 한 게 아닐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에 놀이터가 있어요. 그쵸? 그럼 놀이터에서 행사를 열어요. 아이들한테. 솜사탕도 나눠주고, 떡도 나눠주고, 빵도 나눠주고, 떡볶이 막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뭘 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막 해요.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요즘에 이런 거 하는 교회 거의 못 봤죠. 그나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아까 되게 소망적이라고 했던 게 아이를 놀이터에 있으면 그나마 전도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있는 곳에요. 전도자가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도 없고요. 무슨 집에도 없고요. 학교에도 없고요. 학원에도 없고 PC방에도 없고 애들이 어른을 따라한 유흥가에 가서도 전도자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의 전수를 하기 위해서 몇 명 남은 거예요 지금?
15명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5명 아이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가, 아빠가 교회에 있을 때랑 집에 있을 때랑 달라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 있을 때랑 집에 있을 때랑 달라요. 교회에 있을 때는 예배하는데요. 집에 있을 때는 TV만 봐요. 그럼 이 15명 중에 몇 명을 추려야 될까요, 또? 양육을 받고 있다라고. 크게 써서 50%. 7명 혹은 8명. 이 7명에서 이 8명 아이들을 가지고 이 용암동, 금천동이 움직인다고 보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기댈 만한 다음 세대가 이 아이들인 거예요. 좀 절망적이죠. 중요한 건 제가 퍼센테이지 되게 높여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왜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이 기독교 가정생활 교육이 왜 중요한지 좀 피부로 와 닿으시나요? 우리가 그냥 우리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편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좀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얘네가 엇나가지 않고 좀 좋은 삶, 건강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다. 이것은 큰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전수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절망적이다. 네. 저는 가장 이상적인 이론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난리가 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교회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가정생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가정생활 교육. 그럼 이 가정생활 교육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어요? 가정 신앙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가정 신앙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가정에 대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활을 배웠다면 그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신앙 교육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교육은 뭐예요? 예방, 치료, 치유의 개념은 뭐죠? 사역이죠, 그죠? 교육과 사역을 합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사역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순차적인 거예요. 생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생활은 우리가 의식주의 모든 상황 속에서 행해지는 일들이에요. 의식주에서 1번은 뭐죠? 의식주에서 1번. 의식주. 옷, 먹는 것, 거하는 것. 첫 번째는 식이에요, 식. 먹어야 살 수 있어요. 네. 먹어야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옷이 1번이었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애들이 굶든 뭐 어떤 불량식을 먹든 상관없이 좋은 명품, 좋은 메이크업 이걸 사주느라 바빴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이 아침, 점심, 저녁 급하게 부엌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죠? 이거 생존의 문제예요, 식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죠? 식 다음이 의. 그 다음에 주예요. 식, 의, 주. 이것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모든 문제들을 예방하도록 돕는 게 가정, 생활, 교육인 거예요. 그러면 식에 대해서 봤을 때 우리 애가 맨날 햄버거, 피자, 떡볶이, 마라탕 이런 거 먹어요.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네, 비만에 또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 벌써 고지혈증이 있는 아이가 있어요. 왜 고지혈증이 있나 봤더니 부모님이 다 바빠요. 그러니까 그 통장에다가 돈을 이렇게 넣어두고 또 몇 개 가게를 이렇게 선점해서 여기서 먹을 때 달아놓고 먹을 수 있게 해놓은 가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게에 가서 애가 매일같이 그런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나? 그런데 몸에 병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가정생활 교육은 뭘까요? 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가정생활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옷. 우리 아이가 겨울이 되든 여름이 되든 계절과 상관없이 여름에 파카 입고 여름에 반팔 입어요. 그래서 여름에 계속 덥다 그러고 겨울에 엄청 춥다고 해요. 당연한 건데 그렇게 입으면 너무 당연해. 그러면 안 돼. 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상태가 오죠.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옷을 못 입는 아이들이 있어요. 피부에 옷감이 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거기서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옷을 안 입으려고 하니까. 애가 옷을 왜 안 입냐면 상당히 예민한 아이들이 옷감이 몸에 닿았을 때 그걸 극도로 불안하게 느낀대요. 그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캐치하지 못하면 엄마는 아이를 이제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네. 저희 조카가 그 어린이집에 다닐 때였어요. 그때가 한 5살, 6살 뭐 요때였는데 얘가 스트레스를 그때 너무 극심하게 받은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옷을 못 입더라고요. 옷을 못 입고 자기가 그 되게 낡은 그 내복 있죠. 낡은 거. 부드러운 거. 완전 그냥 막 이렇게 흐들흐들하는 그런 내복. 그것만 입는데요. 그래서 그걸 입고 어린이집을 가고 그걸 입고 교회 소풍도 가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부끄러우니까 거기에다가 수건을 둘러서 겉에다가 이미 옷을 입었으니까 그 위에다가 근데 그 위에 잠바는 절대 못 입어요. 살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닿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못 입어요. 그러니까 여기 옷 위에다가 수건을 해가지고 부끄러우니까 이제 그러고 다니는 거죠. 아, 4살, 5살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이것도 다 심리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을 가정 생활 교육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옷 정리하는 거. 엄마들 보면은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성인 ADHD라고 해가지고 막 그런 심리적인 것이 나오는데 정리가 잘 안 돼.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내가 저기 청소를 못했어. 그래서 언니 내가 같이 해줄게. 그러면서 이제 친하니까 그 방을 쑥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와 이런 집이에요. 들어가자마자 와 어떡하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지?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이렇게 청소를 하더라고요. 들고 닦고 다시 놓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청소는 하는데 먼지는 없어. 정리가 안 돼. 네. 그러니까 아기가 뭐를 찾으면
그러니까 거기 어디더라? 어디더라? 애기랑 엄마랑 계속 뛰어다녀 그 집을. 그 집을 계속 또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교육에 들어가요. 그런 것까지도 교육에 들어가요. 집, 주.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청결해야 되죠? 네, 그 청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은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 자녀 수에 비해서 집이 너무 좁아요. 집이 너무 좁아요. 집이 너무 좁다 보니까 첫째 아이가 너무 커버렸어요. 그래서 방이 필요한데 방이 계속 없는 상태로 오픈된 데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첫째는 남자아이고 둘째는 여자아이인데 남자아이는 어떻게 막 아빠랑 어떻게 우격해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둘째가 큰 거예요. 여자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머리를 써서 방법을 찾아낸 게 파티션. 중간에 파티션을 하나 달아두고 커튼을 다는 거. 예. 왜냐면 다 막아놓으면 집을 짜기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쓸 때는 커튼을 이렇게 쳐놓고 다시 이렇게 접어놓고 필요할 땐 다시 커튼을 닫고. 근데 그거 하나 생겼는데 아기가 탈모가 없어졌어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니까 얘가 여기를 계속 뽑은 거예요. 맞아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기가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탈모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정 환경 안에서도 지금 이 발달 단계에서는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이런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필요한 거죠. 또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그 모든 집안의 구조가 할머니를 위해서 구조가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벽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가도 이렇게 보조기가 다 되어 있어서 앉게 되어 있고 막 근데 그 집의 아들이 키가 엄청 커요. 모든 걸 다 낮게 만들어 놨는데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가 다 이제 휠체어 타고 움직일 수 있게 세팅을 다 해놓으니까 그 아들은 설거지를 한번 하려면 다리를 이만큼 벌려가지고 막 이렇게 설거지를 해야 되고 너무 울면 너무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건데 할머니가 하는 생활은 설거지는 몇 번 없잖아요. 할머니가 하는 설거지는 몇 번 없어요. 다 서서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진단하고 위치를 바꾸고 할머니의 방의 위치를 바꾸고 이러면서 그 안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배치적인 문제, 그 또래, 그 나이가 원하는 어떤 삶의 라이프 방식들을 이해할 때, 그걸 가족 안에서 서로 이해할 때 우리가 이 교육이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 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신앙교육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신앙교육은 어디에서 일차적으로 요구되어지냐면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랑 대화하는 시간들이 몇 분 정도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까요? 보통 자녀랑 밥 먹었어? 뭐 시켜 먹어? 이런 거 빼고 몇 분 정도 대화할까요? 보통 15분 대화한대요. 일주일 동안. 시끄러워 시끄러워 빨리 청소해. 네. 이건 대화가 아니죠? 자녀랑 보통 15분 한대요. 15분 한다는 건 하루에 몇 분 정도 하는 거죠? 15분. 15분. 7일인데. 2분에서 끼게야 3분 대화하는 거예요. 네. 2분에서 3분.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것. 네. 2분에서 3분의 대화로 우리가 과연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 가능한 것인가? 하루에 15분을 하면 의미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이것을 쪼개서 하루에 2, 3분의 대화를 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할 수 있을까? 랩을 해서 빨리 말하더라도 그 신앙 전수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아이들이요. 신앙을 전수 받습니다. 2분에서 3분의 대화뿐인데도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요. 그건 왜일까요?
나머지 23시간 하고도 58분 동안 엄마 아빠가 삶의 태도를 그대로 노출하기 때문이에요. 살아가는 모든 방식, 선택하는 모든 방식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꽤나 많아요. 실수하면 안 된다. 아이들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돼. 완벽한 모습만 보여줘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 좋은 걸 주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엄마 아빠가 이 좋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가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고 가는지. 거기서 우리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아빠가 돈을 집에 있는 돈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빠가 이번에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아빠는 할 수 있을 거야. 막 큰딸도 응원하고 막 아들도 막 아빠 이번에는 진짜 잘할 수 있어. 아빠 다 잘할 수 있어. 여보 할 수 있어요. 화이팅! 했는데 그게 홀라당 사업이 홀라당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어때요? 좌절. 막 꼬꾸라지는 거예요. 막 무너지고 아이들이 와도 막 미안하니까 막 고개도 못 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1번 엄마 예를 들어줄게. 1번 엄마가 당황하죠. 네네 저럴 줄 알았다. 저럴 줄 알았어. 아이들 앞에서 네 아빠는 저번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러고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 자녀가 아빠를 누굴 통해서 지금 학습하고 있는 거죠? 엄마를 통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실패를 거듭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러고 있구나. 해결할 의지가 없어 저 아빠는.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2번 엄마. 아빠가 이번에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세상 일이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 같아. 아빠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격려해드리자. 근데 엄마도 참 속상해. 엄마도 너무 속상해서 이럴 때는 나도 눈물밖에 안 나는데 좀 도와줘 얘들아. 이렇게 말하는 엄마. 그러면 이 아이들은 아빠의 실패가 오롯이 아빠로 인한 실패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지 않은 날들도 있겠구나 하고 배울까요? 후자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 선택하는 것, 말하는 어떤 영향력 이거를 아빠랑 엄마랑 바꿔도 또 그래. 아유 이놈의 예쁜 애가 막 이러면서 막 저거 때문에 이렇게 막 하면 아이들도 아내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요? 엄마를 바라보는 시각이 엄마는 맨날 사고치고 우리 아빠는 그걸 맨날 그걸 뒷수습하러 다니나 바쁜 아빠야. 엄마는 도대체 왜 저럴까? 나도 안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 도대체 왜 자꾸 사고를 치는 거야? 이렇게 입력이 돼요. 그렇게 입력이 돼요. 근데 만약에 아빠가 엄마를 너무 사랑해.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같이 일들을 잘 해결해 보자. 엄마가 지금 제일 괴로워. 엄마가 지금 제일 괴로워. 그렇게 바라봐주는 아빠.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자녀들이요,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혹은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모든 과정은 부모님들의 삶을 선택하는 방법에 달려 있어요. 비록 우리가 2, 3분의 대화밖에 하지 않을지라도 나머지 시간 동안 수많은 행동과 수많은 제스처와 여러 가지로 그 분위기를 읽어내는 모든 것들로 자녀들이 이해합니다.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은 고맥락 언어를 많이 써요. 들어보셨어요? 고맥락 언어?
사투리는 고맥락 언어죠. 거시기. 거시기 하면 다 통하잖아요. 뉘앙스로. 그러니까 고맥락 언어는 뉘앙스로 아는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와서 야! 헤이! 헤이! 이렇게 했어. 그럼 자녀가 눈치를 바로 채. 오케이. 그게 고맥락 언어예요. 상황 설명을 많이 해주지 않아도 분위기를 읽어내는 거. 그게 고맥락 언어. 저맥락 언어는 뭐예요?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가 저맥락 언어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대부분 고맥락을 써요. 아시아권. 근데 고맥락 언어를 그 가족들이 다 동일하게 느끼는 고맥락이에요. 뉘앙스도 비슷하고 다 온전히 느껴요. 그러면 되게 편하죠.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고맥락 언어 위주의 언어학습을 가지면요. 나가서 사회생활이 힘들어요. 나와서 제가 저희 신랑은 광주 분들이거든요. 전라도 광주. 그리고 저희는 강원도를 베이스로 한 청주 사람들이에요. 저희 집은. 저만 고향이 청주예요. 다 강원도예요. 자, 저희 신랑이 저희 집에 왔어요. 저희 집에 왔는데 저희 어머니는 말을 막 저것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것 길게 하지 않아요.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 이렇게 짧게 하시거든요. 네. 뭐 그렇게 하고 괜찮아. 그러니까 넘어가요. 근데 제가 광주를 갔어요. 그랬더니 오늘 어머니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라고 하면 그 김치를 어디서 땄는지부터 나와요. 그 얘기가. 그 매출을 어디서 따서 그 양념장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묻혔고 레시피가 쭉 나오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나 걸기가 무섭게 얘기가 엄청 길어요. 네, 엄청 길어요. 그 설명을 저희 신랑이 처음에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대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모르겠대요. 처음에는 화난 줄 아셨대요. 저희 엄마가. 화난 게 아닌데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긴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희 신랑이 이제 마음 먹고 어머니랑 오늘은 좀 긴 대화를 해봐야지.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어머니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 뭐 어떻고요. 그래서 그래 날씨 너무 좋다. 그래 이날 산책 가면 참 좋겠다. 그래 너네 밥 먹었니? 아니 이제 먹으려고. 그래 맛있게 먹어. 뚝 이렇게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어머니가 화나신 것 같아. 아닌데? 엄마 지금 목소리 되게 좋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화나신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내가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중간에 끊고 모든 대화가 다 끊어졌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완벽한 통화였는데. 근데 제가 또 이제 처음에 시집와서 잘해야 되니까 이제 시어머니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나 오늘 글쎄 저번에 그 고랭지 배추 있잖아. 이렇게 시작을 하시거든요. 고랭지 배추 있잖아. 그 배추가 글쎄 엄청 달아. 그 다른 배추는 있잖아. 뭐가 어떻고 저쩐데 이건 그거랑 또 달라. 단맛이 또 굉장해. 이런 거를 배추국 끓이는 맛인데 너 배추국 끓일 줄 아니? 이러면서 막 이게 결국 그날 배추국을 드셨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가 핸드폰이 뜨거운 거예요. 이게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돌리고 이제 계속 시계만 보는 거예요. 몇 분 더 하실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네. 저는 20분 넘게 그렇게 통화를 해본 게 처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그래 오늘은 더 통화 못할 것 같고 통화 못할 것 같고 다시 하자면서 다시 얘기하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고맥락 언어를 많이 쓰는 집이 있고 저맥락 언어를 많이 쓰는 집이 있는데 이것도
그 각 가정의 분위기와 그 가정의 뉘앙스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이 되기도 해요. 가정 안에서 고맥락 언어를 늘상 사용하던 사람이 바깥에 나와서 대화하려고 하면 저희 신랑은 말은 많은데 가족끼리 대화는 많은데 그들만의 고맥락 언어가 되게 많아요. 사투리니까. 이렇게 해요. 전라도를 해도 저만 못 알아들어요. 네? 네? 저 계속 네? 네? 그럼 이제 어머니가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더 길어지신 그런 케이스인데 이 고맥락 언어를 늘상 사용하던 친구가 밖에 나와서 대화를 할 때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거절의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좀 그려 라고 했어요. 좀 그려. 좀 그려? 그려? 그게 뭐지? 그러니까 이거 좀 부탁해. 내가 좀 충청도의 고맥락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 몇 시에 만날까? 그러면 그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 한번 밥 먹어? 그래요. 언젠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고백나와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만큼은 무슨 언어를 써야 될까요? 저맥락 언어를 써야 돼요. 저맥락 언어를 아주 잘하는 나라가 있죠. 미국. 한국말은 어디까지 들어야 되죠? 끝까지. 저맥락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결론을 먼저 얘기해요. 야, 너 합격했어? 아니, 내가 너무 긴장해서 말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합격했냐고? 응, 합격했어. 이게 한국식. 외국식은 어때요? 미국식 어때요? 너 합격했어? 예스, 합격했어! 내가 사실은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게 뒤에 붙는다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고맥락 언어를 쓰면 굉장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거절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제안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또한 성경을 가르칠 때 무슨 언어를 써야 될까요? 저맥락, 고맥락, 저맥락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요. 어떤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보고 제가 빵 터졌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의 반이 사투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아의 방주가 거시기 댕겨. 노아의 방주가 거시기 댕겨. 애들이 들으면서 네? 그래가지고 그 암컷하고 수컷하고 다 거시기에서 왔는데 문이 거시기 돼가지고 계속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 전수에 있어서 뭐 세갈 교육도 그렇지만 특히나 신앙 전수는 고맥락 언어보다는 저맥락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는 가정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예방을 위해서 교육하고 치료와 치유, 회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A라는 가정이 있어요. 이혼을 했어요. 부모가 이혼을 했고 자녀는 10대예요.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 밑에 아들, 딸, 10대, 아주 어린 아이, 3세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집에서 엄마만 교회를 다녔어요. 자, 이 가정 안에 이제 가정생활교육부터 신앙교육과 사역을 접목해서 전도사님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자마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첫째 아들을 만나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10대 아이 딱 만나면 의기소침해 있는 그 10대 아이를 바라보고
부모는 사랑한다는 거. 부모님이 사랑한다는 거. 부모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 또 전사님 가셨어요. 10대 아이를 만나셨어요. 이제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어떤 마음 갖고 있니?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도 설명을 해주고 그 아이를 먼저 평안한 상태에서 교육도 들어가고 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게끔. 엄청 큰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셨는데요.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게 1번이에요. 아이의 마음을요, 위로하거나 어떤 말을 해서 너의 마음이 괜찮아질 것을 기대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담자 혹은 사역자의 마음이 편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자리 잡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이가 불편하면 상담자가 불편하거든요. 아이의 마음이 빨리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이 상담자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번이 아니에요. 1번은 지금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지금 팩트는 이래. 지금 사실은 이래. 엄마 아빠가 지금 이혼 조정 기간에 들어가고, 왜냐면 지금 10대는요 다 알아요. 3세 아이는 좀 다르죠. 근데 지금 10대잖아요. 그러니까 10대 아이들에게는 사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변사님 여기 온 이유는 너가 학교를 어떻게 다니고 너의 어려움들을 내가 같이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전사님이 거기다 도착하면 교회에서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만나는 모든 만남이. 그러니까 이 생활 교육을 시작하려면 이 아이의 상황, 네가 뭐가 지금 제일 불편하고 뭐가 지금 제일 어려운지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선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진단. 그 진단을 그 10대 아이에게 하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교회 다닌다고 했으니까 어머니가 자녀에게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런 다음에 식, 의, 주 관련된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모든 외부 활동을 다 했어. 재정을 다 그분이 감당하고 엄마는 집에만 계셨어요. 그럼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뭐예요? 먹는 것, 입는 것, 거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를 엄마와 세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지금 만약에 10대인 자녀가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만약에 중3이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교재비부터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체크해가지고 생활 교육을 들어가는 거예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회복이 1번이 아니에요. 치유가 1번이 아니에요. 이 자녀가 상처받은 마음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이 뜯어진 마음을 빨리 메꿔줘야 되는데 이게 1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절대 메꿀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어른들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얘네 마음을 메꿔줄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그 메꾸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죠? 하나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도와주기 위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럼 그의 아이랑 고맥락 언어로 대화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맥락으로. 너 알지?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거시기 함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알지? 엄마 아빠랑 거시기 알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랑 상황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혼을 했고 그래서 너는 엄마랑 같이 지내게 되었어. 아빠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아빠와 엄마가 같이 살 수 없게 된 거야. 너희와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아빠와 엄마가 함께 할 수 없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이에게 인지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생활교육을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고3이면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빠와 엄마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서 너의 삶을 거기서 갑자기 이제까지 해오던 걸 멈추면 안 돼. 그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학교를 가야 되고 너는 너의 공부를 해내야 되고 너가 이 발달 단계를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도울 거야 라고 제안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이가 어른의 도움을 받고 좋은 어른들을 도움을 받고 어느 정도 자기의 삶을 잘 유지되었을 때 그때부터 신앙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교회에서 보통 어디서부터 하냐면요. 여기서부터 해요. 여기서부터. 치료와 치유의 목적을 둔 다음에 갑자기 교회에 앉혀놓고 아기가 울면 매일같이 울고 있어요. 예배 때 와서. 그럼 회복이 되는 줄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들은 단단해요. 더 너그럽고. 그래서 상황을 직시하게 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면 자기 자리를 다시 찾아와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뭐 아이들이 뭐 정신적인 어떤 데미지가 너무 커서 병원에 다녀야 될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니고서는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능적인 면을 분명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을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 혹은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에 구멍이 난 것들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그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쉽게 접근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기의 마음이 어떠한지 모르는 채로 기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기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가정생활 교육 안에서도 제가 아이들도 만나보고 어른들을 만나봐서 상담하다 보면은 제일 뭐라고 할까? 제일 속상하다고 해야 되나요? 자기의 상태에 대한 점검이 없는 채로 너무나 많은 걸 시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신과도 가보고 상담센터도 꾸준히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금요 철야 모든 공예배 다 가서 누구보다 열심히 가서 울부짖고 집에 가서 또 다시 싸우고 이런 걸 매년 수년을 반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렇게 오래 하신 분들은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남의 말을 듣기가 어려워져요. 진단을 내리지 않고 많은 걸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 현실에 대한 사실, 지금 상황, 이것에 대한 인식과 인지와 전달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교육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은 저맥락 언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설교하실 때도 보면 어떤 분들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엄청 집중해서 들어야 내용이 들리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되게 툭툭툭 던지는데 잘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맥락 언어예요. 고맥락 언어예요.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아멘 해요. 그죠? 아멘. 근데 거기에 how to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맞아. 이게 없어요. 모르겠어요. how to는 없어요. 또 집에 들어가면서 찜찜해요. 아멘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찜찜해 계속. 찜찜한 채로 계속 집에 가는 거예요. 맞아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계속 생각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교회 가. 그럼 교회가 또 말씀을 들어요. 또 아멘을 열심히 해. 아멘.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와요. 그게 고맥락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비유를 쓰시고 하셨을지라도 그분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처럼 고맥락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끼리만 알아들어. 성령님하고 하나님하고 예수님만 알아들어. 천사들만 알아들어. 그럼 저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살짝 공격적이게 느껴지는 문장들도 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엄청 무서운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고맥락 언어가 사용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우리를 돌이키게 하거나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거나 구원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메시지를 하실 때 훨씬 더 저맥락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생활 교육 또 신앙교육을 할 때는 고맥락 언어가 아닌 저맥락 언어를 통해서 세대와 세대를 잇게 하는 신앙전수를 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여기 사투리 쓰시는 분 계세요? 충청도 쓰시나요? 청주 분이세요 혹시? 여기 청주 분이세요? 청주. 나머지는 다 청주 분이 아니신가요? 충청도 손 들어주세요. 충청도. 충남은 없으시네요. 충남이 사투리가 훨씬 심하잖아요. 그쵸? 충남이 더 심해요. 제가 그 충남에 친구가 있어요. 제가 모건대를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 갔더니 애들이 무슨 말만 하면 겨? 이런 겨? 다시 말해봐. 그려 아니요? 아이 뭐래 겨? 이거지. 그래서 무슨 말 하면 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긴 또 그려가 아니라 겨구나. 그래서 충남 아이들이 사투리를 제가 지금 못 따라하겠는데 훨씬 더 뭐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꺾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사투리를 쓴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사투리 쓴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친구들이 저를 이거 뭐지? 분수대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름에 막 장난치면서 하지마 제 기억으로는 야 하지마 전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애들이 갑자기 막 빵 터지는 거예요. 3-4명이서 왜 그래 너네? 그랬더니 왜 그래 하지마 제가 이랬대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왜 그래요 하지마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가 상당히 많은 부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웃은 이유는 다급한 상황에서도 느리게 말하는 것 때문에 웃은 거예요. 왜 그려 때문에가 아니라 왜 그려 하지마 이래서 웃었대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상황을 대처하는 것에서도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선택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저희가 지난 학기 때 부부에 대해서도 했었죠? 여기서 전사님? 부부 했었죠? 예, 부부 관계 안에서도 언어가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말을 내뱉고 어떻게 뱉은 그 말을 내 방식대로 어떻게 이해하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 남편이 저보다 훨씬 부드러운 언어를 써요. 밥 먹어 이렇게 쓰면 저희 남편은 밥 먹었어? 같이 먹을까? 이런 언어예요. 빨리 밥 먹어.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와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남편은 왜 저렇게 말하지?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아니 내가 말하는 빨리 와 이거는 여보 빨리 오세요랑 같은 언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드신 거죠 저희 남편이. 그래서 그걸 정말 매일 조율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혼났거든요 제가 저희 신랑한테. 여보 그렇게 말하는 거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서 저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별말 안 한 것 같은데
그 가방을 끝까지 밀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뭐 그 대충 해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여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이 물건을 뒤에 더 실어야 되니까 내가 얘기한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서 제가 이걸 이렇게 옮겼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 맥락의 언어가 있어요. 뉘앙스,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경험하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도 부부 생활의 언어에서도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이 자녀에게 가면요. 필터가 하나 더 끄어지는 거예요. 아빠의 말을 엄마의 필터를 통해서 다시 나가잖아요. 그럼 그걸 자녀의 해석법으로 다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아빠는 O만큼 던졌을 수도 있어요. 나쁜 영향을. O를 주면 엄마는 이걸 10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자녀가 받아서 자기만의 해석의 방식으로 아빠가 엄마를 미워하고 엄마가 우리를 미워하는구나 까지 가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럼 거기다 10을 더 얹어. 이 20으로 여기 남는 거예요. 아빠 의도와 상관이 없이 이것이 엄청 크게 데미지로 자녀에게 해석을 2번을 거치기 때문에 안 좋게 가는 거죠. 그런데 첫째 애가 스트레스를 왕창 받아서 엄마한테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기서 동생 남자애가 까불까불해 자꾸. 그럼 이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누구한테 갈까요? 동생한테 또 가요. 그럼 그 동생은 3번째 번역을 해서 자기가 갖고 오는 거예요. 언어를. 이래서 고맥락 언어가 위험할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는 가정 안에 우리 듣기만 통하는 뭐가 있지 하는 것도 좋은 장점이 있지만 훈육이나 양육이나 어떤 감정을 표현했을 때 그것을 고맥락 언어에 가둬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